자, 이번 시간은 시장론 관련한 주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쪽은 거의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기능, 시장의 일종이죠. 그래서 교환 작용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가격 결정이라는 것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매 같은 걸 얘기를 하면 우리 민법 공부하실 때 금전 외 재산권하고요, 금전의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교환 계약이라 부르게 되겠죠. 그래서 매매 계약.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지면 교환작용, 가격 결정의 기능을 담당한다. 이게 사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자원 배분의 역할을 담당한다. 뒤에서 우리 논의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이라고 해서 도시지대 이론할 때 어떤 토지의 이용,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비용을 지불한 사람이 이용, 유형을 결정한다. 이걸 우리가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 그 얘기. 그래서 토지 이용, 유형 결정될 테고요. 그 다음에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래서 정책론에서 실거래가 신고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제의 가격 등을 확인을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했던 얘기들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 부동성에서 이슈가 됐던 게 외임 국지라고 하는 거, 외부 효과, 임장 활동, 국지적 시장, 지역 분석 이런 것들의 키워드. 그래서 어떤 지역의 땅값이 비싸다고 해서 딴 데 다 같이 비싼 것은 아니다. 이걸 우리가 국지적 시장. 2번 지문이요. 자, 개별성 2번이라 두 번째 항목. 똑같은 물건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하는 거. 이게 개별성이라는 개념이었고, 그래서 어떤 물건에 관한 거래 정보가 공개가 된다 한들 다른 물건에 어느 정도의 기준은 될 수 있지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자, 불완전 경쟁 시장. 요건 이제 뒤에 나올 얘기인데, 완전 경쟁 시장의 정의가 뭐냐면은 몇 개가 있는데, 제품의 동질성 얘기하고요. 수요자, 공급자가 자유롭게 진출입할 수 있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다.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정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똑같은 물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개별성이라고 하는 거, 이 개별성이라고 하는 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해석. 그래서 뒤에서 시장,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는 개념이 이슈가 되고요. 아까 수요자, 공급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고가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똑같은 맥락이 있는데 너무 비싸고 등등등 하다 보니까 자, 수요 공급에 수요자, 공급자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공급자가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수요 공급의 불균형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해서 별 의미 없어요. 이런 파트는 거의 나오지 않는 파트. 그럼 실제 논의의 쟁점이 되는 것은 효율적, 먼저 주거 분리와 주택시장 여과라고 하는 거. 자, 이게 결국 소득 얘기를 해야게 되죠. 소득이라고 하는 거. 나중에 도시공간 구조론 이런 걸 얘기할 때 뭔 얘기를 하게 되냐면 소득에 따라서 다 주거 형태가 결정이 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가십시다. 자, 보니까 주거 분리, 주택시장 여과. 주거 분리부터 가볼까요? 고소득층은 고소득층끼리 뭉쳐 살고 저소득층은 저소득층끼리 뭉쳐 살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 이게 주거 분리, 형편되는 대로 다 모여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쟁점이 뭐냐면 이렇게 인접하고 있는 지역에서 고소득층 주택은 할인되어서 거래되고 저소득층 주택은 어떻다 할증되어서 거래된다. 이게 이제 소위 외부 효과라는 개념과 연계가 돼 있죠.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 내가 좀 형편 좀 되는 사람이고 이번에 새롭게 지은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옆 동네 아직 재건축 안 돼서 30년 된 이런 낡은 아파트가 있다. 형편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거슬리더라 라고 하는 거. 이게 부의 외부 효과. 내가 좀 형편이 어려운 동네인데 바로 옆 단지에 대규모 신규 아파트가 분양이 됐다. 가서 보니까 대박이더라. 놀이터도 잘 세팅이 돼 있고 그다음에 마트 이런 것들도 잘 돼 있더라. 그래서 가능하면 그쪽 가서 쇼핑도 할 수 있겠더라.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정의
외부 효과.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입장에서는 불리하지 안 좋은 거니까 좀 낮게 할인돼서 거래되고,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어떻다? 할증되어서 거래된다. 이런 논리 구조. 그래서 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요즘에도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는데,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은 같은 아파트 단지 일반 분양분 주택이라 할지라도 임대주택에 가까운 쪽은 단돈 100만 원에도 싸게 거래가 되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이 좀 비싸게 거래가 되게 된다. 그래서 난리가 나잖아요. 이것 때문에 맨날 싸우고, 뭐 출입구 막아버리고, 없이 사는 것들은 저쪽으로 돌아다니라고 그러고, 그리고 제일 재밌는 게 그거야. 같은 학교 없는 애들하고 같이 안 다녔으면 좋겠다. 재수 없으니까 없는 것들하고 섞여 있으면, 요렇게.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 표정이 뭐 씹은 표정으로 바라보는데 아직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서 유명한 사건이 부산에서 한 번 있었잖아요. 부산에서 이 고소득층이 밀집한 단지하고 그다음에 달동네 이게 한 그 교육 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고소득층 입장에서는 없이 사는 것들이 와가지고 같이 섞이면 애들 질 떨어지거든.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며. 어떻게 해야 돼? 쟤들하고 학군을 갈라주세요. 대모 뒤지게 해가지고 학군을 갈랐잖아. 그래갖고 그 당시 인터넷 댓글 쓰고 난리 났어. 제일 천박한 글이 뭐냐면, 그래서 너네 아파트 얼만데 그 지랄이야. 딱 보니까 그 당시에 4억 5천이가 5억. 근데 그 당시 웬만한 수도권에 웬만한 아파트가 5억 넘었거든. 거기다 누가 댓글을 썼어. 거지 같은 것들이 거지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네. 없이 사는 것들 어디 간 티를 내. 이런 식으로. 하여튼 이것도 천박 저것도 천박. 근데 그 다음이 가관이야. 2년 후에 다시 그 고소득층 주택단지에서 대문을 또 합니다. 왜 옆집, 옆 동네에 있는 애들이 저 먼 학교까지 가야 되느냐? 학군을 묶어달라. 쥐들이 갈라달라며. 그래서 갈라줬어. 그래도 묶어달래. 왜? 반에서 30명 중에서 30등부터 20등 할 애가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고소득층 애들이 30등을 하는 거야. 밑에 깔아야 되는데, 내신 이런 거, 중고등학교 하면 내신까지 있잖아요. 내신, 다 비슷한 애들이니까, 전에는 기본 대가리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대가리는 나쁘고 엄마 아빠가 막 과외를 뒤지게 시켜. 그러면 반에서 원래대로 대가리 나쁘니까 고소득층끼리 뭉쳐 있으면 30등을 하래가, 엄마가 아빠가 케어를 못하는 애들이 와서 학교만 등록만 하고 있으면 20등으로 올라가. 그럼 데모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 결국은 다시 학군을 합쳤던 그런 사례. 엊그제 며칠 전에 신문이 한번 나왔었어요. 똑같은 사례가 세종시에서 터지게 됩니다. 아파트 입자 대표자 그 회장님께서 이거 없는 것들하고 같이 학군 기분 나쁘다. 이거 우리 마을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쟤들하고 학군을 분리하자라고 했는데, 거기 또라이 몇 명이 있었어. 거지처럼 왜 지랄이냐. 부산 예를 들어 보이면서. 그래서 그분이 입자 대표 회장에서 사퇴를 했다는 그런 보도에서, 이게 그 아저씨가 부산 기사를 안 봤던 거야. 그 나머지 입주민들이 똘똘한 거야. 그래서 뭔 지랄하고 있어요? 정의 외부효과, 부의 외부효과. 그래서 고소득층 주택은 어떻다? 할인되어서 거래되고, 저소득층 주택은 어떻다? 할증되어서 거래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하나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사를 갈 수가 있다. 근데 이때 여기서 논의의 전제는 항상 뭐냐면, 다 형편이 좋아진 거야. 저소득층도 소득이 증대가 되고, 고소득층도 계속 소득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사를 갑니다. 형편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이사 가면 하층민이 이사 간다고 했어. 그걸 뭐라고 한다? 하향여과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상층민이 이사 가는, 고소득층이 이사 가는 걸 뭐라고 한다? 상향여과.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 그냥 마음 같아서는 그냥 외우기 편하게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 하층민이 이사 가게 되면 어떻다? 이거 하향여과. 상층민이 이사 가게 되면 어떻다? 상향여과. 이렇게 외우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차마 소득 가지고 상층 하층을 놔두는 게 너무 없어 보이나 봐.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훨씬 우아하잖아요? 그 말이지. 근데 헷갈리니까 상층민이 이사 가면 어떻다? 상향여과. 하층민이 이사 가면 어떻다? 하향여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사짐 센터 가는데 짐 바리바리 해갖고 10톤짜리 트럭 2대 동원해서 이사를 간다. 그걸 보고 저게 상향여과. 자, 좀 작은 트럭 같은 거 실어서 이사 간다. 그럼 뭐가 된다? 하향여과. 길거리 가면서 공부하면 할 거 많습니다. 상향여과네, 하향여과네. 근데 공통적인 이슈는 다 뭐라고요? 소득의 증대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상향여과의 의미는 이런 식이야. 기존의 낡은 지역을 다 쓸어버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고층,
고소득층이 이사 가는 현상을 뭐라고 그런다? 바로 상향 여과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렇게 주택의 여과 과정이 진행이 되면 전반적으로 주택의 질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소득 증가라는 기본 전제가 쌓여 있어야 돼요. 그냥 보면 당합니다. 그래서 상향 여과, 하향 여과 묶어서 7년 동안 이 두 주거 분리하고 묶어서 세 문제인가 구성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요건 거저주는 문제, 패턴, 해석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기억을 해 주실 주제가 뭐가 있냐면은 이게 있지, 바로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고 해서, 자, 요거는 거의 100% 한 문제가 구성된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하도 많이 나와서 뭐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야. 자, 먼저 이런 식이죠. 부동산의 가격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정보가 민감하게 반영되느냐를 가지고 구분해놓은 이론을 뭐라고 한다?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일단 부동산의 가격에 과거의 데이터만 반영돼 있는 시장을 뭐라고 부른다?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부른다. 부동산의 가격에 과거의 정보와 현재 정보가 모두 반영돼 있는 시장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부른다. 부동산의 가격에 과거의 정보, 현재 정보, 그리고 아직 공표되지 않은 미래 정보까지 반영돼 있는 시장을 뭐라고 한다?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렇게 가는 거야. 다시요. 자, 부동산의 가격이 얼마나 정보가 잘 반영되는가를 가지고 과거의 정보만 반영돼 있으면 약성 효율적 시장, 과거의 정보, 현재 정보가 반영돼 있으면 준강성 효율적 시장, 그리고 미래 정보, 아주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 모두 반영이 돼 있으면 이걸 뭐라고 그런다? 바로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부른다. 이게 논의의 전제예요. 자, 그래서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투자자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 이득을 얻을 수 없다라는 명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기술적 분석의 정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과거의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기술적 분석이라고 부르게 된다. 과거의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기술적 분석.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예를 들은 게 홈트레이딩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서 집에서 차트 보면서 뭐 일봉, 주봉, 월봉 뭐 이런 거 하면서 이 흐름 가지고 주가를 예측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기술적 분석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에 대한 분석으로는 바로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소위 초과 이득을 얻을 수가 없다. 이미 부동산의 가격에 그 정보가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삽질이 되게 된다. 이런 논리고죠. 두 번째, 현실의 부동산 시장인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초과 이득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본적 분석의 정의가 뭐냐면 과거의 데이터와 현재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기본적 분석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미 부동산의 가격에 과거의 정보, 현재의 정보가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는 어떻다? 초과 이득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요, 강성 효율적 시장. 이미 부동산의 가격에 과거, 현재, 미래 정보가 모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정보를 통해서는 어떻다? 초과 이득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아무 의미도 없는 얘기야. 경우의 수를 이렇게 두는 거야. 이건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죠. 저건 강성 효율적 시장. 요건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하는 거지. 실제 이런 부동산 시장이 있고 없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현실의 문제하고 막 대입을 하려고 하면 대판 개쓰레기가 돼버려. 그냥 용어의 정의야. 용어의 정의. 약속이야. 약속. 요렇게 판단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하나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 경쟁시장 다시 가볼까요? 완전 경쟁시장은 제품의 동질성이라고 하는 것이 점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자유롭게 진출입할 수 있는 시장을 뭐라고 그런다? 완전 경쟁시장. 소위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완전 경쟁시장. 그래서 이 완전 경쟁시장에서는 뭐야? 읽지 말고 할당 효율적 시장. 자원의 배분, 자원의 할당이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시장. 이걸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 이퀄 그냥 뭐라고? 바로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라고. 야, 이게 이제 어렵다니까 다 약속이고 용어의 정의야. 요건 요렇게 하기로 하자라고 하는 얘기지. 저도 이거 할 때 되게 스트레스 쌓인 게 도대체 이런 시장이 어디에 있을까? 그런 시장이 없어. 그냥 경우의 수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할 것. 그리고 아직 답이 안 됐는데 지금 최근 문제 중에 유일하게 답을 안 뽑은 게
준강성 효율적 시장, 소위 현실의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끄트머리를 외우셔야 돼.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닙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다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 뭔 소린고 하니 이런 논리 구조야. 현실의 부동산 시장에서 담당 공무원을 구워 삶아서 1,000만 원을 투자해서 개발 정보를 얻었다. 그래서 자, 부동산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개발 정보를 통해서 얻게 된 이득이 1,000만 원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정보를 완벽하게 정보를 다 강성 효율적 시장이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 1,000만 원 투자했는데 1,200이 생기면 안 되는 거야. 1,000만 원 투자했는데 900이 생기면 안 되는 거야. 1,000만 원 투자했는데 1,000만 원 이게 딱 생기게 되면 이건 마치 강성 효율적 시장이랑 동일한 논리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어떻다?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갑니다. 그럼 이제 이 파트가 되게 밋밋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냥 다 용어의 정리야. 그냥 용어의 정리. 절대 현실에서 이걸 상상을 하면 안 돼. 전혀 현실과는 관련이 없는 소위 이론을 위한 위론이라고 해석을 하고 접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 효율적 시장입니다. 얘는 거의 100% 한 문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성 효율적 시장도 내고 준강성 효율적 시장도 내고 약성 효율적 시장도 내고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고 내고 별걸 다 내는 거야. 내릴 수 있는 지문이 많아봤자 10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번갈아 가면서 답을 구성하다 보니까 이런 파트가 어렵다는 게 뭐냐면 시험자는 겁나 많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내용은 겁나 작은 파트. 이런 파트는 문제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요. 약간씩 세밀하게 지문을 구성을 해. 그게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나중에 감정평가론 요 파트에서 가격의 제원칙이라고 해서 뭐가 있냐면 자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이 얘기가 나와요. 내부 구성 요소 간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균형의 원칙에 위배돼서 기능적 감가라는 걸 해야 된다. 자, 외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되면 이때 소위 경제적 감가, 적합성의 원칙에 위배돼서 경제적 감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균형의 원칙, 내부 관계의 원칙, 기능적 감가, 적합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 외부 관계의 원칙, 경제적 감가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 유형이 뭐냐면 실제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더럽게 어려워. 그래서 미리 답을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적합의 원칙, 균형의 원칙,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이걸 갖고 100% 답을 뽑아내더라. 15-1 때 문제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한 6, 7문제가 구성이 됐는데 한 2, 3년에 한 문제 구성하는데 무조건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문제를 억수로 꽈도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이렇게 가는 것처럼 이 파트가 그런 특징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효율적 시장 이론. 그러면 이제 이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는 결국은 부동산의 가격 등에 정보가 얼마나 빠르게 반영이 되는가를 논함에 있어서 논하는 것이 효율적 시장 이론이 될 것이고 그래서 파생되는 주제가 뭐라고요? 정보의 가치라는 개념이 이슈가 되게 된다. 이걸 이제 작년에 나와서 나올 가능성이 낮은데 작년이가 재작년에 나와서 나올 가능성이 낮은데 하셔야 돼. 어떻게 공식을 미리 문제를 푸는 순서를 외우고 들어가 버려야 돼. 그냥 이 정보의 가치라는 것은 정보가 반영됐을 때 현재 가치에서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현재 가치를 뺀 값을 정보의 가치다. 이러면 내가 장담하는데 10번쯤 봐도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고 하는 현재 가치 계수란 걸 미리 계산을 해봐야 돼. 문제에서 자 바로 요구 수익률이라고 해서 R이라는 값을 주고요. 그 다음에 기간이라고 해서 N이라는 기간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1년 후 1억이라고 하는 것과 현재 1억이라고 하는 현재 시점에서 1년 후 1억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얼마의 가치를 갖게 될 것이냐 이런 걸 계산할 때 일시불에 1억이라는 금액 딱 한 번 떨어지니까 일시불 현재 가치 계수라는 개념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나오는 개념이 소위 할인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돼. 자 볼까요? 현재 1억이라는 금액이 1년 후에 얼마의 가치를 갖게 될 것이냐 이건 뭐라고 그래서 이자율이라는 개념으로 가는 거죠. 은행에다 1억을 묻어두게 되면 1년 후에 얼마의 가치를 갖게 될 것이냐 이걸 뭐라고 부른다? 이자율이라고 얘기해. 근데 1년 후에 1억이라는 게 현재 얼마의 값을 갖느냐 그럼 이제 깎아야 되는 거지. 이자는 더해주는 거고
되고 이걸 할인율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때 자 공식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일단 미리 외우고 들어가야 돼.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는 공식을 먼저 시험 문제를 보면 좀 이따 문제 우리 검토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리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는 공식을 미리 계산을 해놔야 돼. 자 그래서 이 계산기 써야 되는 그런 문제고요. 정보가 반영됐을 때 같이 간단해. 그냥 그 1년 후에 예를 들어서 이 토지가 개발되면 3억이다. 그럼 3억이 어떻다? 정보가 반영됐을 때 같이 이렇게 할 테고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같이 이건 확률의 문제로 계산을 하게 된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확률의 문제로 계산한다. 그래서 이건 바로 문제 예제를 가지고 외우셔야 돼. 자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 어떤 토지에 1년 후 개발 가능성은 40% 그러면 개발 안 될 가능성이 얼마? 60%라는 해석이 나와야 되고 개발이 됐을 때 이 토지가 6천만 원, 개발되지 않았을 때 4천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때 이 정보의 가치를 구하시면서 주어진 데이터가 지금 이제 요구 수익률 20%다. R에다 20%를 집어넣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20%는 0.2를 의미하게 돼요. 그리고 1년 후니까 N이라고 하는 것은 1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가 전혀 무관하게 우리 어떻게 해야 돼?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고 하는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미리 구해놔야 돼. 해서 자 어떻게 돼? 1.2분의 1이 되는 거죠. R이 0.2니까 1승이니까 1.2분의 1이라고 이게 뭐 소수점으로 치환화 되는데 일단은 1.2분의 1이 뭐가 돼? 일시불의 현가 개수가 된다. 그러면 이제 정보가 반영됐을 때 가치가 얼마가 돼? 6천만 원이라고 돼 있죠? 네. 개발될 가능성이 40%인데 개발했을 때 이게 6천만 원 정보를 알고 있으면 이 토지의 가치는 1년 후에 얼마다? 6천만 원이다. 이렇게 간다고요. 정보가 반영돼서 가치 6천 거기다가 1.2분의 1을 곱해주게 되면 이게 정보가 반영됐을 때 현재 가치다라는 얘기야. 1년 후에 요구 수익률 20%일 때 1년 후에 6천만 원 현재 얼마? 5천만 원의 가치를 갖게 된다. 요거 간단한 거야. 정보가 반영됐을 때 가치에다가 미리 구해놓은 바로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곱해주게 되면 5천만 원. 자 그럼 좀 어려운 게 지금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구했다는 전제에서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이 부동산의 가치 확률의 문제라고 그랬어. 이걸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걸 외우셔야 돼. 정보가 자 6천만 원이 될 확률이 얼마? 0.4가 되는 거죠. 4천만 원이 될 확률이 얼마? 0.6. 그래서 6천 곱하기 0.4 플러스 4천 곱하기 0.6 하면 얼마? 4,800만 원. 그래서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이 부동산은 확률의 문제니까 6천도 아니고 4천도 아니고 1년 후에 얼마? 4,800의 값어치가 있게 된다. 근데 그건 1년 후에 4,800을 값어치가 있다는 얘기지. 지금 당장은 그럼 4,800이 얼마의 가치를 갖게 되는 거냐? 아까 구해놨던 일시불의 현가계수 1.2분의 1을 곱해주게 되면 이게 얼마? 4천만 원이란 가치. 지금 정보를 모를 때는 확률의 문제가 갔을 때는 현재 얼마? 4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고 자 정보를 알았을 때는 원래 6천인데 현가계수로 환원하니까 5천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정보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얼마? 1,000만 원이라는 가치를 갖게 된다. 이렇게 접근한. 그래서 이게 최근에 문제 구성이 됐는데 문제는 뭐라고요? 이걸 아예 순서를 외우고 들어가야 돼. 1분 안에 문제를 풀려면은 그냥 가가지고 어디 볼까 뭘 보긴 봐. 절대 못 풀어요. 아예 안 하는 게 나아. 근데 미리 순서를 정보의 가치라는 문제를 물어보게 되면 무조건 이거저거 빼고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먼저 구한다. 두 번째 정보가 반영됐을 때 가치에다가 구한 다음에 현가계수를 곱해줘서 따로 하나 뽑아내고 그 다음에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가치. 이게 어렵다고? 6천만 원이 될 확률이 0.4, 4천만 원이 될 확률이 얼마? 0.6이라고 하는 거. 이걸 미리 알아서 1.2분의 1을 곱해주게 되면은 이게 바로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현재 가치고 이 두 개의 차익이 어떻다? 정보의 가치다. 이상할 거야. 뭐 정보의 가치를 따지고 지랄이야. 복잡스럽게.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연 시험이니까 그냥 시험을 연 시험이니까 단순하게 접근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보의 가치는 얼마? 1,000만 원. 이런 식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문제 바로 가보겠습니다. 8문제인데 자,
간단하게 할게요. 주거 분리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결론만 기억하죠. 고소득층 주택은 할인돼서 거래되고 저소득층 주택은 어떻다? 할증되어서 거래된다. 그래서 답 2번인가요?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하고 있을 때 저소득층 주택은 정의 외부 효과 때문에 할증돼서 거래되고 고소득층 주택은 어떻다? 할인돼서 거래된다. 그럼 앞으로 이제 나올 문제는 이거 바로 넣기 문제로 나올 거야. 할증, 할인 쳐 넣어보시오. 이런 식의 문제. 아니, 문제가 너무 단순하니까. 나머지 내용 자체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해서 그 정도. 저소득층은 다른 내용이 동일할 때 정의 외부 효과를 누리고자 고소득층 주거지에 가까이 거주하려 한다. 이런 얘기 해서 나머지는 별 의미 없고요. 답은 2번.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자, 주택 여과 과정과 주거 분리 묶어서 이제 구성을 하고 있네. 여과 과정, 상향 여과는 뭐라고 써? 올라갔을 때. 고소득층이 이사 갈 때. 하향 여과는 뭐라고요? 저소득층이 이사 갈 때. 둘 다 공통적인 속성이 소득이 다 증대가 됐을 때. 그리고 이렇게 주택의 여과 과정이 진행되게 되면 주택의 질은 어떻다? 올라가게 된다. 해서 1번. 자, 주택의 질적 변화, 가구의 이동 이런 것을 얘기하는 과정이 주택의 여과 과정. 상위 계층에서 사용하던 기존 주택이 하위 계층에서 사용하면 이걸 우리가 하향 여과라고 해야 되죠. 해서 2번 틀렸고요. 공가의 발생은 주거 이동과 관계가 없다. 공가가 발생, 빈집이 있어야 좋다. 주택의 여과 과정이 발생할 수 있다. 이사를 갈 집이 없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주거 분리는 결국 뭐와 관련돼 있다? 소득과 관련이 돼 있다라고 해요. 형편에 따라서 모여 사는 현상. 이걸 뭐라고 한다? 주거 분리. 저급 주택이 수선되거나 재개발돼서 상위 계층을 사용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상향 여과 해서 요 정도. 답은요 1번이라고 하는 거. 좀 밋밋한 것을 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한 문제 더 가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부동산 시장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떤 특정한 재개 공간당 시장의 지역성 등이 존재한다 해서 이게 아까 부동성이라는 개념. 땅값이 뜬다고 해서 다 뜨는 것은 아니다. 2번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가격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뭐 그런 거다 보고 그 다음에 할당 효율적 시장 가격의 왜곡 가능성이 높아진다. 틀렸죠?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다. 그래서 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필요도 없는 완전 자원의 배분 할당이 효율적인 시장을 뭐라고 한다? 할당 효율적 시장 또는 완전 경쟁 시장이라 부른다 해서 3번을 틀리게 구성을 했었고요. 부동산 거래 비용의 증가, 수요자 공급자의 진출에 제약을 줄 수 있어서 불완전 경쟁 시장의 요인이 될 수 있다. 고가성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어 있죠.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개나 소나 다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될 수가 있다. 왜 완전 경쟁 시장은 제품의 동질성 외에 수요자 공급자가 자유롭게 진출입하는 시장을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불렀었고요. 그 다음에 개별성, 세상에 똑같은 물건은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이것도 바로 불완전 경쟁 시장의 한 원인이 된다. 해서 그 정도. 답은요 3번. 그래서 다 똑똑 다 그냥 주어서 딱딱 끊어서 보셔야 돼. 일 없이 자세히 봐봤자 답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강성 효율적 시장. 자, 공표된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어떤 정보도 이미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 요걸 틀리게 뽑았죠. 과거의 정보, 현재의 정보는 반영되어 있는 시장, 현실의 부동산 시장을 뭐라고 한다? 준강성 효율적 시장. 여기서부터는 별의별 아무거나 막 문제 답을 뽑아. 하도 많이 나오니까. 자, 지문 계속 한정이 있었고요. 자,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은 가격 형성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실거래가 이런 것을 도입을 하고 부동산 가격 공시제를 도입해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자, 가볼까요? 부동산 시장에서 기술의 개발로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자, 봐봐봐.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라고 이렇게 미리 그려봐야 돼.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그려봐야겠네. 두 개를 그려봐야 되네. 공급이 증가한다. 자, 탄력성이 크다. 이게 큰 거고 탄력성이 작다가 이거죠. 탄력성 무한대가 되는 게 수평선, 탄력성이 작은 게 비탄력적. 이걸 찾아봐야 돼. 미리 그림을 그려봐야 된다고. 그래서 보게 되면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작을수록 어떻다? 하락폭은 커지게 된다. 맞죠? 비탄력적이면 어떻다? 수요가 비탄력적이 되게 되면 가격은 하락한다. 수요가 탄력적이면 어떻다고 했어요? 가격은 변화가 없다라고 해요. 계속 경제론을 이 파트 엮어서 구성하는 게 그려봐야 돼. 그려보셔야 된다고.
공급이 증가할 때 공급 두 개 그리는 거야. 공급 증가하는 그림 두 개를 그리고 나서 탄력적, 비탄력적 이렇게 경우수를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일반 재화에 비해서 거래 비용이 많이 들고, 부동산 이용의 비가역적 특성 때문에 일반 재화에 비해서 의사결정 지원 변화의 역할이 뭐 중요하다. 뭐 실점 소리. 비가역적 한번 유형을 결정하면 쉽게 바꿀 수 없는 걸 뭐라고 한다? 비가역성. 그래서 뭐였죠? 그 위안부 합의인가 이게 박근혜 정부 때 불가역적 뭐 이런 얘기에서 욕 뒤지게 먹었지. 그래서 이게 이제 불가역적 또는 비가역적 이런 얘기고요. 자, 부동산에는 다양한 공적, 사적 제한이 존재하고 가격 변동에 영향을 준다 해서 공적 제한 뭐야? 용도지역, 용도지구 이런 것이 공법적인 제한이 되게 됩니다. 답은 1번. 어렵지 않았어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효율적 시장은 어떤 정보를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세 개, 약성, 준강성, 강성 효율적 시장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정보는 물론이고 공표되지 않은 미래 정보까지도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보를 통해서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없다. 이게 맞고요. 3번 강성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제 시장과 유사한 시장이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현재 가치에 대한 과거의 사료를 분석해서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틀렸죠? 과거의 데이터에 대한 분석, 이걸 기술적 분석이라고 불렀었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 이득을 얻을 수가 없다. 4번 틀렸고요.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정보도 모두 반영되어 있는 시장. 그래서 정보를 통해서는 어떻다? 초과 이득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할 것. 해서 이 문제 답은 4번. 그 다음 문제예요. 자,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서 자,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옛날에 다 뽑았던 거야. 자, 정보를 얻기 위해서 투자한 비용하고 자신이 정보를 통해서 얻게 된 이득이 똑같다라고 하면 어떻다? 이것을 할당 효율적 시장. 그래서 이 특이한 거 하나 기억해 달라고 그래서 옛날에 답됐으니까 최근은 답이 안 됐었고요. 자, 진입장벽의 존재,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하게 하는 거예요. 고가성 때문에 아파트를 팔고 싶어도 아무나 지어팔 수가 없다. 이게 진입장벽의 존재.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불화 현상은 부분 시장별로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 오른편인데 버리시고,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정보를 이용해서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이미 정보가 부동산 가격에 모두 반영이 돼 있으니까 정보란 게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른편. 부동산에 가해지는 다양한 공적 제한은 부동산 시장 기능에 왜곡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나오죠.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를 일정하게 규제를 하게 되면 나중에 공급자가 아파트를 공급하지 않아서 오히려 주택가격이 급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이런 거와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답은 뭐였었지? 자, 지금 4번인가요? 그래서 그 정도.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자, 정보의 가치라고 하는 거 이미 봤던 주제이죠. 그래서 이거 할 때는 제일 먼저 모든 문제에서 정보의 가치 물어봤죠? 정보의 현재 가치. 그럼 무조건 제일 먼저 뭘 하라고? 일시불의 현가계수. 자,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는 공식을 통해서 이걸 찾아줘야 돼. 요구 수익률 찾아봐야 돼. 1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후라고 되어 있죠? 1.1의 1승. 그래서 1.1분의 1이라고 하는 게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그러면 정보가 반영됐을 때 1년 후의 가치가 얼마가 되냐면은 8억 8천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정보가 반영되면은 이 부동산의 가치는 1년 후에 얼마? 8억 8천. 근데 8억 8천은 1년 후의 값이고 이것을 현재로 환원을 하게 되면 8억 8천 곱하기 1.1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 1.1로 나오면 8억이라는 금액이 자, 이게 현재 8억에, 자, 그러니까 1년 후에 8억 8천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얼마? 8억이라는 금액을 가치를 갖는다. 두 번째, 어려웠던 거죠?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가치, 확률의 문제로 계산을 한다. 그래서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자 1년 후 역사가 들어설 가능성 40%, 0.4죠. 그러면 0.4가 될 확률이 얼마? 아까 8억 8천이라고 되어 있고, 그
그 다음에 0.6 개발되지 않았을 때 6억 6천. 요 계산 한번 해주실래요? 0.4 곱하기 8억 8천 계산해 주시고, 그 다음에 0.6 곱하기 6억 6천 하게 되면은 이 계산을 한번 계산기를 쓰셔야 되겠다 해서 4, 8에 32, 4, 8에 32, 3억 5,200에다가 그 다음에 66에 36, 66에 36, 3억 9,600, 3억 9,600. 그래서 8,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봐요. 4, 그 다음에 7인가요? 7억 4,800 나누기 1.1 한번 해주실래요? 7억 4,800이 1년 후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가치가 될 테고, 이걸 1.1로 나누면 얼마가 된다고요? 7.48 나누기 1.1 하면 5억 8천이라고요? 6억 8천. 그래서 아까 정보가 반영됐을 때 1년, 지금 현재 가치가 8억이었었고, 정보가 반영되지 않으면 얼마? 현재 가치로 하면은 지금 5억 8천의 가치. 그래서 두 개 차익은 1억 2천에, 이게 이제 정보의 가치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언제 나왔냐면 25회 때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한 문제가 더 나왔어. 최근에 나왔던 문제. 이게 또 계산기를 쓸 수밖에 없는 문제. 29회 때 나왔어요. 한번 이것도 마저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일시불의 현가 계수를 미리 구해야 된다 해서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는 공식을 대입을 해야 돼. 그래서 자, 요거 수익률 얼마? 10%. 근데 이런 망할 놈들이 아까는 1년 후였는데 지금 뭐가 돼? 2년 후가 되게 됩니다. 이게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해야 돼? 1.1에 2승분의 1 해서 결과적으로 1.21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된다?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가 된다. 이것만 미리 알고 있으면 문제 간단해져요. 해서 2년 후에 이 토지가 개발될 가능성 50%, 개발되지 않을 가능성 50%. 개발됐을 때 얼마? 6억 5천. 그러면 2년 후 이 토지의 가치는 정보가 반영돼 있으면 얼마? 2년 후 정보가 반영돼 있으면, 정보가 반영돼 있을 때 2년 후의 가치가 6억 5천이라는 값이 되게 된다. 그럼 6억 5천에다 아까 1.21 요걸로 나눠줘야 되죠? 제가 틀렸나요? 고맙습니다. 맞춰갖고 얘기해줘서. 그래서 6억 5천이라고 2년 후 6억 5천은 현재 얼마의 가치를 갖는가? 이거 1.21분의 1을 곱해주거나 1.21로 나눠주면 된다고. 계산값이 얼마가 나오죠? 6억 5천 나누기 1.21 하면 5억 500만 원인가요? 딱 5억이에요? 그래서 5억이라고 하는 값이 나온다고 치고, 그럼 다시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2년 후에 이 토지의 가치라고 하는 거. 자, 정보, 이게 6억 500만 원 나누기, 곱하기 0.5죠. 곱하기 0.5. 그 다음에 3억 250만 원 곱하기 0.5를 하게 되면은 한쪽이 뭐가 돼? 3억 250만 원. 그리고 또 요게 2분의 1이 되면 계산해 봐야 돼요. 자, 3억 250에다가 3억 250에 2분의 1 하면 얼마죠? 1억 2천 1억 5천 125만 원인가요? 1억 5천 125만 원. 이걸 더하게 되면 값이 얼마인가요? 4억, 이거 4억 5,375만 원이라고 하는 거. 여기를 뭘로 해줘야 돼? 1.21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1.1로 나눠주게 되면 이게 가치가 얼마가 나오나요? 3억 7,500에서 아까 2년 후 정보가 반영됐을 때 가치가 5억이고, 그 다음에 정보가 반영되지 않으면 어떻다? 3억 7,500. 이 두 개 차에 1억 2,500인가요?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정보의 가치가 된다. 산수에 현혹되지 마시고 무조건 제일 먼저 일시불의 현가 계수 계산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가 정보가 반영됐을 때 가치 곱하기 일시불의 현가 계수,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가치 곱하기 일시불의 현가 계수. 그러면 이게 1분 약간 오버할 텐데 어찌됐든 이렇게 29회 때 나왔던 문제거든요. 해서 이런 문제는 조금만 훈련이 되면은 계산기 활용하면 대략 때려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5번. 여기까지 보셨고요. 다음 시간 나머지 주제들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